네, 그럼 이제 3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인 송인규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인규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또 변환 변호사협회 성년의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성년의견 분야에서는 뭐 명실상부 가장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오랜 기간 이 성년의견제도 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제 송인규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부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송인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제3회 한국후견대회에 참석해 주시고 진짜 지금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회의 제3부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앞서 일부 시간에 피후견인의 의사존중이라는 주제로 2부 시간에는 인권 기반 정신 건강 정책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주옥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보니까 40분에 토론자가 4분 그리고 지금 한 분씩 10분 하더라도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서 좌장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시간이 몰리는 그런 토론회는 처음이라서 나중에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6시에 땡치면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토론자가 하지도 않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추겠지만 약간 늦어져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토론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배태민 변호사님과 박민선 판사님은 일부 주제 피후견인 의사 존중에 대해서 토론하신 것 같고 안병원 센터장님은 인권 기반 정신 건강 정책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 토론문을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강 교수님은 두 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후견 제도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론 순서는 배 변호사님, 그 다음에 박 판사님 먼저 하시고 세 번째 안 센터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강 교수님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시되 한 분당 7분. 아까도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 보니까 20분에 안 돼가지고 막 3분의 2 지점에서 끊기고 막 그러셨는데 7분입니다. 7분. 그리고 소개 말씀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참조해 주셔요. 죄송한데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15분 이상 잡아먹어서 토론자의 토론을 못 듣습니다. 첫 번째 배태민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배태민 변호사입니다. 후견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이제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앞서 여러 발제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의사 존중,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이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느꼈던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법에는 지금 후견 개시나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피후견인 의사 존중하도록 돼 있고 또 재산 관련 신상관리, 신상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사를 존중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후견 개시나 후견인 선정 부분은 법원의 영역이고 나머지 재산관리나 신상관리는 이제 후견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피후견인의 의사를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절차가 꼭 필요한데 현실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또 후견인들의 이해 부족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후견 절차 내에서 피후견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후견 개시나 후견인 선정과 관련돼서 보면은 제가 처리했던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한 1년 정도 제가 한정후견을 했었던 사건인데요. 71세 정도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경증 치매 상태였는데 남편, 아들, 딸 이렇게 있었고, 근데 한정후견 개시 당시에는 이 언니분이 재산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녀들, 이렇게 아들하고 형제간에 재산 관리에 관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정후견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재산 회복해야 되는, 이미 처분한 재산을 회복해야 되는 뭐 재산 관리 부분이 쟁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후견 개시나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재산 관리 부분은 사실은 법원 허가 받아가지고 처리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이제 후견 업무 수행하면서 이 피후견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왜 자기가 후견 제3자 후견을 받아야 되는, 후견 자체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들이나 남편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에다도 의견서도 내시고, 또 뭐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막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로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아마 그 전에까지는 뭐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재산을 잘 관리해 왔고 했는데, 제3자가 한정후견으로 와가지고 재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불만 표시하시고 하셔가지고 면담도 해보고 접촉을 해본 결과 후견인 판단에는 그래도 가족이 후견을 선정하는, 후견으로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정서나 복리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후견인 변경 신청해서 아들로 한정 후견을 변경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느낀 점은, 본인이 뭐 피후견인이 후견을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럼 후견 개시하지 않을 거냐,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 듯 싶고요. 피고인의 복리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누구로 후견인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피후견인의 의사가 좀 존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사건 본인에 대한 좀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후견 심판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피후견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사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의사 표시가 뭐 못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의사 표현이나 이게 전달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 또 이런 신뢰 관계인들을 절차에 참여시켜서 피후견인 의사가 좀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임시후견도 여러 건을 해봤는데, 재판부에서 임시후견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연락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판 절차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이 가사조사도 실제로 이제 앞서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사조사를 통해서 이제 피후견인의 의사를 좀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인 이유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후견 개시하면서 재판부에서 조사한 가사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건 본인 생활 형태나 재산 상황에 관한 것 중심으로 기재가 돼 있고, 그래서 정작 그 사건 본인의 의사와 관련한 조사는 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다음에 이제 후견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절했던 사건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분은 이제 아까 한정후견 하신 분보다는 중증 더인 상태인데, 아들 2명이 있고 이제 여동생하고 생활하고 있고, 재산 관리를 그동안 이제 여동생이 해왔기 때문에 아들과 또 이 재산 관리에 대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건은 제가 지금 이제 막 후견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신상보호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누가 모셔야 될 것이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아들이 안 모시고 있는데 이제 그건 아마 재산 분쟁 때문에 서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 다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요. 뭐 제가 그 다른 관계인들을 전부 배제한 상태에서 본인을 만나서 여러 차례 면담도 해보고 또 자녀들하고 뭐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심리적 상태 같은 걸 이렇게 많이 관찰해봤는데 누구랑 같이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누가 패기 치는 거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장남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고 또 장남하고 같이 살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특별히 거부감이 없으시고 또 장남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반면에 그 차남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신상 보호 관련해서는 장남이 이렇게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형제들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각을 뭐 후견 개시 심판 진행 도중에 부동산이 매각이 돼가지고 이걸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본인이 건강하실 때 이 팔겠다고 하는 매도 의향서 같은 것들도 작성한 게 있고 해서 또 가격도 시세에 근접하고 또 다른 형제들도 이제 매각에 찬성하고 있는 점은 이게 좀 그 계속 이걸 이제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장남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사가 어떤지를 또 한번 검토해서 법원 허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중증 치매 이분은 굉장히 중증이신데 중증인 치매 상태시라도 기본적인 의사 표현은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상보호 결정할 때도 본인한테 충분히 면담 과정에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재산 관리 강도도 지금 이제 본인의 추정적이 원래 건강하실 때 의사 밝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뭐 의사 추단이 어렵다고 하면은 어떤 게 이제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법원 허가 받아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0년간 제가 후견 업무 하면서도 이 후견대에서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이런 뭐 의사 존중이라든지 의사 결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사실은 좀 저희들이 많이 관심이 적었던 게 후견인으로서 적었던 게 사실이고요. 단순히 그냥 의사결정 대행해 주는 게 머물렀던 게 사실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저희들도 후견인들 입장에서도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뭐 의사결정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참 애매하고 하지만은 앞서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셨고 또 내일 다루게 될 주제가 그런 것 같은데 일본에서 후견 사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또 이게 저희 변호사 단체나 아니면 법무사 또 사회복지사 이 전문 기관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그 일본에서는 후생성 주관으로 이런 의사결정 지원하는 연수 같은 것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법원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전문가 단체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 피후견인 의사가 제대로 이제 반영되는지는 후견 감독 과정에서 이게 좀 파악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견 감독 제도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이런 부분을 위한 제도적인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본문을 보니까 너무 자세하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아주 의사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잘 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제가 시간 촉박하다고 몰아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발토론자는 대구 가정법원 박민선 판사입니다. 환영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정법원에서 후견 사무 담당하고 있는 박민선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님들께 사실 고견을 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나 쟁점들에 대해서 토론문에 좀 기재를 해오긴 했는데요. 요거를 다 여쭙고 토의를 하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간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좀 간추려서 언급을 하고 또 앞에서 또 많이 제가 답을 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이제 재판 업무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후견 대회를 참석을 해왔고요. 이제 피의견인의 의사 존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시 단계에서도 일단 이런 원칙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대회나 이런 데서 이제 정립을 해주시는 거고 확립을 해주시는 거고 사실 구체적 사안별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선 사안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별로 저희가 사실은 가사 조사도 해야 하고 또 신문도 열어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피의견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한 감안한 의사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저희의 문제고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도 저희의 문제지만 그 외에도 실제 사건에서 후견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신속성에 반한다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조차도 이런 가사조사나 신문 절차가 불용한 절차다 이런 거를 왜 번거롭고 불편하게 거쳐서 피의견인의 보호를 외면하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의견인의 의사 확인을 위한다는 이제 저희의 진위를 좀 왜곡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재판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민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도 가능한 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가사 조사 절차 그리고 신문 절차를 통해서 피의견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복리와 피의견인의 복리와 의사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의사 그 외견상 표현되는 의사가 좀 다를 때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1년에 한 두세 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견 개시의 필요성도 그러니까 감정이나 여러 이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후견 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것이 피의견인의 복리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후견의 선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저희는 사건별로 처리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이럴 때 과연 이제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이제 계속 고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또 후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과 또 실제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바람직해 보이는 후견인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저희도 이제 계속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 재정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설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의견인의 의사를 관철시켜서 하는 것이 이제 맞는가라는 좀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사실 전문가 후견인 제도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전문가 후견인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잘 골라서 선임을 해드리고 이렇게 피의견인과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 또 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비용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선 후견인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그러니까 피의견인의 재산에서 원칙적으로 비용 보수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견인 또는 이제 둘러싼 친족들이 이걸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사건마다 필요한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후견 감독인이 필요한데 감독인을 저희가 쉽사리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 드려야 또 후견인으로서 전문가들도 활동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재정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그 신상 부분에 관련해서 그 피의견인의
그 의사를 좀 더 좀 더 이제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전문가님들도 많이 연계를 해서 외부 위원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런 후견 제도에 대한 법적인 제도 이용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땐 저희가 감독 절차에서 좀 도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좀 원론적인 문제긴 한데 여전히 지금도 성년 후견으로의 편중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신청 자체가 이제 좀 피후견인의 정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 뭐 객관적인 그냥 그런 고려 없이 이제 성년 후견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태반입니다. 저희가 그럴 때 한정 후견이나 아니면 그 외 뭐 사안에 따라서 특정 후견이나 공공 후견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안내도 좀 해드리고 최대한 간이한 절차 속에서 그렇게 바꿔서 진행될 수 있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 생략을 하고요. 그 후에 저희가 이제 후견 개시 이후에 방금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후견 감독이라는 부분도 정말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후견이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부수적인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뭐 의료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주거 문제라던가 그 외 재산 처분 관련된 그런 부수 사건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감독 과정에서 좀 면밀히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사관님들이 피후견의 의사를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와 있고 그게 뭐 저희가 충분히 그분의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예 아니오나 긍정 부적의 정도의 사인이라도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사건마다 그게 경중을 떠나서 저희가 충분히 조사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건을 파악하고 그 어떤 부수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점검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예, 그런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참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뭐 제가 또 다른 부분들도 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토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자기 결정 존중을 위해서 사실은 고민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복리 우선이냐 아니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의사 존중을 하느냐, 이것은 갈등 국면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해야만 된다,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피력합니다. 그러면은 본인 의사를 존중하려면 기본적으로 강제 입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강제 입원에 반대하는 분도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면 실제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법원도 마찬가지, 실무 담당자도 마찬가지. 그런 한계 사항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안병은 센터장입니다. 정신과 의사시고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안병은입니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박인환 교수님의 어떤 사전 정신의료 의향서에 대한 발제를 들으면서 많은 몇 분의 환자분이 생각났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만나고 진료실에서 만났던, 특히 조현병이 회복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떠났던 분들입니다. 자기가 또다시 재발하고 또다시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로 떠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좀 이런 게 있었다면, 물론 법적 제도가 없었지만 조금 제가 의사로서 좀 더 활용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제철용 교수님이 자유가 치료적이다라고 말씀해. 치료적. 예.
이어받겠습니다. 자유가 왜 통제되지 않을 것 같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통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인권적 차원에서 자유를 주자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고생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불안정해질 걸 각오하고 자유를 주자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그 자체가 치료입니다. 치료적 도구입니다. 아주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사회 절대 불안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정신병원을 개혁하고 했던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많이 경험한 겁니다. 실제 폭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냥 방종과 자유를 구분한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지금 과연 자유를 준 거냐? 우리 수많은 청소년 환자가 앞으로 정신병원을 많이 메울 겁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죠. 마음껏 선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가르치지 않았고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과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니까요.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줄 것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르트르는 그래서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한 거죠. 자유는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그런 것들을 치료적 상황에서 많이 설득하면서 같이 얘기해 갑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 중에는 정신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현병 환자를 위시해서 정신병적 환자는 병식이 없다라고 많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병식이 뭡니까? 병을 인정하는 걸까요? 어떤 걸 인정하라는 건지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냥 내가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들어 이걸 인정하는 거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받게 될 대접입니다. 내가 어떤 처우를 받게 될까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병식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수치스럽거나 배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병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부인할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정신병원에만 갇히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머릿속, 우리들의 일반 사람들이 정신병자, 정신질환자, 미친 사람들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개념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갇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병식 형성,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해라 말아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지 않고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과 우리의 이해가 바뀌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을 예전에 좀 자유로운 병동을 만들고 싶어서 버스 광고도 했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잠깐 쉬었다 가라고. 아무도 잘 안 쉬었다 가더라고요. 예, 좀 힘들더라고요. 선택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선택할 내가 밥을 먹어야 돼.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반찬이 없는데 자유롭게 선택하면 뭡니까? 과연 정신병원을 병원이라고 인정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사회에. 정신병원을 병원을 인식하지 않는데 그 병원을 입원하냐 마냐 선택하라고요? 정신병원이 병원이 되고 정말로 내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회복해서 이 사회와 건강하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그때 선택의 개념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한 지원, 죄송합니다. 여기 법원에 와 있는데 과연 범죄자를 위한 처우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분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범죄자 되는 게 낫겠다. 정신병자 되는 것보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한 분을 위한 투자,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재소자 한 분을 위해서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 어떤 게 클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정신병원을 만들어야죠. 그래놓고 선택하자 말자 입원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전 논의하고 싶습니다. 예, 사법 입원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거를 종교에서 좀 해결해 줬어요. 판단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법률에서 내리다가 최근에는 의사들에게 많이 맡깁니다.
아이가 하루를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하나요? 사실 담임 선생님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도 제 진단서가 있어야 걔는 학교를 하루 안 가도 됩니다. 참 그런데 이 권한을 다시 법원에 맡기면, 법적 판단에 맡기면 참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파시즘이라고 이바닐리는 얘기했죠. 기술 전체주의, 우리 전문가들이, 전문 기술업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아까 백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하버드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법입원 제도라는 것은 결국 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지역보건 의료체계에 대해 내리는 명령이고 오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법입원 제도를 할 때 반드시 의사들이 약만 처방하고 입원만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놓여있는 사회적 맥락과 삶 속에서 얼마든지 저희 좋은 치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함께 세트로 제공될 때 그분을 위해서, 적어도 저 오늘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후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의사로서 많이 반성하고 더 배우고, 그런 것들이 함께 나갈 때 우리 정신질환자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주 합니다. 강제 입원 요건이나 정신과 약물 복용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이거에 관해서 쟁점이 돼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을 계속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자기 결정권을 최대로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 그게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제 입원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의 입원만 허락하자. 막 이런 것도 논의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반대 토론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양쪽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입원이 좋은 경우, 그리고 퇴원해가지고 아주 잘 사는 케이스, 반대로 강제 입원을 안 하고 본인 의사대로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도 케이스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 그럼 같은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강상경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 앞부분 제가 이게 장황하게 자료집에는 포함을 했는데 실제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앞장 넘어가고 뒷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신보건법 95년에 제정되고 96년부터 시행되고 나서 실제 이제 정신장애인들의 삶이 정말로 더 좋아졌을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입원이나 이런 게 구조화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 논의가 되었을 때 이게 조금은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즉 이러한 이제 이 법 관계되는 부분들이 이 논의로 들어왔을 때 분명히 정신보건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나타났던 예기치 않았던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점검, 즉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나라는 부분,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 당사자, 그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점에서 분명히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를 다 들으면서는 우리나라 후견제도 발전 방향 자체가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일상생활 회복을 통한
이 사회 통합과 자립이라는 어떤 목표가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이제 WHO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권 관점에서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실현 가능성은 실제 제도 자체가 하나 바뀐다라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안병은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의사결정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퇴원을 한다. 받고 싶은 서비스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토론 자료, 제 토론 자료 12쪽이랑 14쪽에 이제 정리된 걸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에 정신재활시설이랑 의료기관들을 보면은요, 일단 이제 수적인 면에서 정신의료기관 수가 재활시설 수를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퇴원을 한다, 입원을 한다라고 할 때, 자, 선택권을 줬어요. 뭐 판사가 하건 뭐 어떠한 형식의 의사결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선택의 결과가 정말로 당사자의 삶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결정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일단은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아직은 우리는 이제 의사결정 지원제도 논의를 하면서 실제 이 의사결정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 분명하게 정신장애인의 삶을 더 낫게, 그다음에 사회통합과 자립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데 대한 점검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인력, 지금 우리는 다 병원 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할 때 같으면 센터에도 정신과 의사들이 풀타임으로 있고 파트타임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 정신질환자 장애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이게 이제 병원을 굳이 가지 않고 입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못 의사결정 지원 제도만 발달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정신보건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나타난 그 조금의 부작용들이 나타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정신장애인 의사결정 제도가 되려면 그 제 발표 자료 정리하는데 23쪽에 보시면은 정신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삶에 필요한 생존 욕구랑 안전 욕구, 사회 심리적 욕구 충족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어떤 그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저는 이제 관점이다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료 관점,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아까 이혜우 교수님 하시는 거 보셨지만 정말로 저는 일도 여러 번 오래 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솔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사이시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치료자, 의사의 관점에서 이걸 이 당사자의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사회복지랑 이제 심리 전공 쪽인데,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전공자 맥락에서 전통적으로는 재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재활 관점에서 보다가 보면 정신 질환으로 인한 기능 이런 거를 이제 고용이랑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기능 재활을 해주자.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개인 체계에서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 모델이나 인권 모델 관점에서 당사자의 삶을 본다 그러면 일부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개인의 귀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 부분은 사실은 사회 구조적으로 벌써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당사자가 선택을 해도 병원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 병원 중에서도 이번 병원이 병원이냐라고 말씀하신 그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실제 우리가 뭐를 한다라는 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권 관점에서 보아야지 당사자의 삶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체계적인 생태학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 지원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아마 고민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 좀 적절히 끝냈는데 여러분 플로아에서 한두 번 정도 이제 말씀 또는 그 보충적인 질의 응답 한 분만 할까요? 네, 한 분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질의 응답 하실 분. 별로 없는데 우리 박민선 판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강제 입원 그거 참 쟁점인데 그 후견인은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허가 신청할 때 그 요건은 무엇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용률 요즘 어떤지 그거 한번 최근의 경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는 그 입원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입원하는 절차에서 아까 저희 앞서 말씀하셨던 저희 뭐 5가지 입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 입원 절차를 보통 활용을 하셔서 입원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있었는데 이제 저희 법원에 어떤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후견 사건에서 허가를 내주었던 적은 올해 제가 업무 처리하면서는 사실은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요건이라고 뭐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그 입원 제도 중에 그 요건을 뭐 보호 입원이든 아니면 뭐 비자 입원, 그러니까 어떤 그 요건을 충족했느냐 결국 그 선택한 입원의 요건을 결국 충족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서울가정법원은 최근에 작년 올해 사건이 있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조아라 판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굉장히 격려가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셔서 좀 놀랐는데 사실 저희가 들어오는 그 격려가 청구의 병원 대상도 그러니까 피의견인 주소지가 이제 서울이어서 서울가정법원이 이제 관할 법원이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뭐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없지만 그 입원하고 있는 병원 자체는 서울 소재가 아닌 병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 그 격리 허가 요건은 아무래도 뭐 제일 중요한 건 그 의사의 소견서가 저희도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분이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입원이 어느 정도 연장되고 있는 주로 이제 연장 허가 청구도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연장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각률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예, 어쨌든 의사의 소견서가 일단 들어왔는지를 제일 먼저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요거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사실은 많은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꾹 참는 것도 방법이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3회 후견대회 이른 아침부터 긴 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마지막 종합토론 훌륭히 해주신 좌장님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1일차 후견대회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2일차는 똑같이 이곳 융선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